모두 행복 가득한 날입니다.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짙은 안개가 자욱한 황천길. 끝을 알 수 없는 강물이 고요하게 흐르고 그 강가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나룻배 한 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산자는 볼 수 없고 죽은 자는 돌아설 수 없는 강, 바로 망각의 강이라 불리는 고수입니다. 이 강물을 한 바가지 떠마시면 이승에서의 모든 희로애락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영혼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워진 채 다음 생의 문턱을 넘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 그 강물조차 집어삼키지 못한 지독한 연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밤, 한양 땅에는 기이한 소문 하나가 돌았습니다.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무덤가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사내가 다음 생에서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저승의 금기를 어겼다는 야담이었지요. 기억을 지우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영겁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과 같으니라. 강을 지키는 저승사자의 서늘한 목소리에도 사내는 그저 품 안에서 낡은 붉은 비단실 한 가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승에서 아내와 나누어 가졌던 끊어지지 않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기억이 고통이라면 기꺼이 그 고통을 품고 가겠나이다. 설령 육신이 바뀌고 성씨가 달라져도 내 심장이 그녀를 먼저 알아볼 수만 있다면 천년의 기다림인들 마다하겠습니까? 사내가 강물을 마시지 않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찾아온 조선의 봄,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옵니다. 전생의 기억을 통째로 가슴에 묻은 채 오직 이유 모를 그리움 하나만을 품고 태어난 사내.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세도가의 담장 너머, 운명처럼 마주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사내는 이윤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으나 윤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메워지지 않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듯 가끔씩 찾아오는 이름 모를 그리움, 꿈속에서 보았던 붉은 꽃밭과 차가운 강물,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비단실의 감촉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정혼자를 정하라는 집안의 성화에도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예감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지요. 화창한 봄날의 한양 저작거리,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선비 윤이 멍하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윤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연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각의 강물을 마셨기에 전생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녀의 손은 수많은 비단 중에서도 유독 붉은 비단실 뭉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은 가슴을 움켜쥐며 이건 대체 무엇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숨이 멎을 듯 아려오는 것이지? 설아도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윤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설아는 저 선비는 누구길래 저토록 슬픈 눈으로 나를 보는 걸까?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어째서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지? 기억은 머리가 하는 것이라지만 인연은 심장이 먼저 알아본다 했던가요?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 부근을 매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소중한 조각을 찾았을 때의 절윤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설아의 머리칼을 스치고 그녀가 들고 있던 비단실 한 가닥이 바람에 날려 윤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윤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 실을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을 놓치셨습니다. 윤이 실을 건네는 순간 두 사람의 손가락 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의 뇌리에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잔상이 있었습니다. 붉은 꽃밭, 그리고 누군가의 품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짧아 붙잡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은 손바닥에 남은 붉은 실의 감촉을 되새기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설아 역시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찰나의 만남이었으나 파문은 깊었습니다. 설아는 그날 이후 밤마다 기이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기분, 그리고 누군가 절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이 정체 모를 슬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서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시기하고 파멸로 몰아넣었던 악연 또한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받아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의 권세가인 판서 조득주. 그의 곁에는 전생에서 윤과 설아의 비극을 초래했던 인물과 닮은 호위무사가 서 있었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설아를 차지하기 위해 윤을 반역죄로 몰아죽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졌을지언정 그의 뒤틀린 소유욕은 현생에서도 본능적으로 설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득주는 그 비단장순의 딸이 그리 곱다지. 내 조만간 그 아이를 취해야겠구나. 왠지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내 것이어야만 했던 기분이 든단 말이야. 며칠 뒤 비 내리는 오후, 하늘이 내린 기회일까요? 아니면 비극의 재현일까요? 윤은 우연히 서원 근처 계곡을 지나다 빗속에 고립된 설아의 가마를 발견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빗길에 미끄러져 당황하고 있고 설아는 난처한 기색으로 가마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윤이 나타났습니다. 비바람이 거셉니다. 아가씨, 잠시 이곳에서 비를 피하시지요. 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도포를 벗어 설아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습니다. 설아는 이 목소리, 꿈속에서 나를 깨우던 그 목소리가 분명해. 빗방울이 도포 끝에서 뚝뚝 떨어지고 윤의 따뜻한 손길이 설아의 어깨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의 등 뒤로 서늘한 시선이 꽂힙니다. 근처를 지나던 조득주의 수하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3번의 생을 건너 다시 만난 연인. 그러나 그들을 둘러싼 어둠의 그림자 또한 다시금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 윤의 도포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 세차게 내리는 비는 세상의 소음을 지워버리고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을 남겼습니다. 윤의 손끝이 설아의 젖은 소매자락에 닿을 때마다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환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것은 처음 본 여인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기다려온 끝에 겨우 닿은 영혼의 안식처 같았지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비님, 어찌 저를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보십니까? 마치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처럼 말입니다. 윤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뵙고 나서야 비로소 제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부디 무례라 여기지 마십시오. 윤의 어깨는 젖어가지만 설아만은 빗방울 하나 맞지 않게 감싸 안고 있었고 설아는 전해지는 온기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때 숲 뒤편에서 조득주의 수하들이 거칠게 풀숲을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윤의 손길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조득주 수하는 거긴 뉘신가? 감히 판서대감께서 점 찍으신 여인에게 손을 대다니 그 도포를 걷어치우지 못할까?
무레베든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설아는 겁에 질려 윤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자신의 옷자락을 쥐는 그 작은 몸짓이 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섬광을 일으켰습니다. 전생에 칼바람이 부는 눈밭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절규하는 전생의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비명 같은 환청이 귀를 때리고 윤의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휩싸였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아니 잊지 않기 위해 지옥을 건너온 그 기억의 편린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은 기억난다. 이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나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내 품에서 식어가던 그대의 체온. 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하며 설아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무레베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기백에 무레베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이번 생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그 처절한 맹세가 윤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조둑주의 권력은 거대한 그물과 같았습니다. 한낱 선비의 기계만으로 맞서기엔 세상은 너무나 어두웠고 악연의 굴레는 이제 막 두 사람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윤의 집안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하던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권력은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조득주는 자신의 앞길을 막아선 이름 없는 선비 하나를 치우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지요. 윤에게 씌워진 죄명은 금서소지 및 대역부도한 모의. 조득주가 미리 심어둔 수하들이 윤의 방에 불온한 서책들을 숨겨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윤은 냉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네 집안의 수작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명백한 모함이다. 내 이 억울함을 주상전하께 고할 것이니라. 하지만 차가운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윤에게 돌아온 것은 서늘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옥방, 창살 틈으로 비치는 가느다란 달빛만이 그를 위로할 뿐이었죠. 설아는 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설아의 집안 또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둑주는 설아의 아버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딸을 내어주면 집안의 빚을 탕감해주고 길을 터주겠지만 거절한다면 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조둑주의 위협에 못 이겨 설아를 그의 첩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설아의 마음은 오직 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님, 나를 위해 도포를 씌워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왜 이토록 가슴을 저미게 하는 것일까? 이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한 인연인데 어째서 내 영혼은 그를 구하라 외치는가? 깊은 밤, 설아는 결심한 듯 보따리 하나를 챙겨 그녀가 향한 곳은 윤이 갇힌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다. 매수와 녹졸의 안내로 창살 너머 윤의 얼굴을 마주한다. 설아는 울먹이며 선비님, 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으시는군요. 윤은 창살 너머로 손을 뻗으며 아가씨,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윤의 손이 설아의 뺨에 닿는 순간 옥방 안의 공기가 일렁입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감옥조차 전생에서 그들이 겪었던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윤은 설아에게 말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나는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생에 다시 태어난 유일한 이유니까요. 멀리서 경종 소리가 들리고 설아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의 연약함 대신 사랑하는 이를 구하겠다는 서슬퍼런 결의가 서렸습니다. 조둑주의 화려한 사랑채, 결연한 표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한 설아. 양반가의 금지옥엽이었던 설아는
스스로 호랑이의 아가리에 발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조득주의 첩이 되는 조건으로 윤의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었지요. 전생에서도 그녀는 이 남자의 탐욕 앞에 무너졌으나 이번 생의 그녀는 그때보다 강인했습니다. 조득주 비릿하게 웃으며 결국 제 발로 찾아왔구나. 그 가난뱅이 선비놈의 목숨값이 그리도 귀여더냐. 설아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을 방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감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소유가 되겠나이다. 하지만 그분의 몸에 상처 하나라도 더 생긴다면 제가 당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아의 서슬퍼런 협박에 조득주는 잠시 멈칫합니다. 처음 보는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이 기이한 기백. 그것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건너온 원혼의 집념과도 같았지요. 조득주는 흥미롭다는 듯 일단 윤의 형집행을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하 옥방에서 윤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설아를 뇌까렸습니다. 그때 옥사 안으로 전생에서 그를 도왔던 충직한 몸종이 다가와 선비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기씨께서 스스로 조득주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제 발로 지옥에 들이셨단 말입니다. 윤은 눈을 번쩍 뜨며 뭐라? 설아가 그곳에? 그 순간 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전생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처형당하던 날 조득주의 품으로 끌려가며 절규하던 설아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녀가 소매 안에서 단도를 꺼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 비극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윤은 분노와 절박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또다시 당신을 희생하게 둘 순 없다. 만강의 강물을 거부하고 이 생으로 돌아온 것은 다시는 그 눈물을 보지 않기 위함이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자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선비 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저승을 거슬러 온 사내, 그리고 조득주라는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였습니다. 윤은 조력자가 건네준 비수를 품에 안고 폭풍 전야의 정적을 뚫고 옥방의 문을 부수기 위해 몸을 날립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라기보다는 삼생의 한을 품은 영혼의 집념이 빚어낸 기적과도 같은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봉인되었던 기억의 둑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생에서 다시 설아를 만났는지, 그리고 왜 가슴속의 붉은 실이 그토록 아프게 요동쳤는지 말입니다. 탈옥한 윤 뒤로 관군들의 추격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 조득주의 저택만을 향했습니다. 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습니다. 기다려주어. 이번에는 늦지 않겠소. 3번의 생을 돌아 당신에게 닿기 위해 내가 그 차가운 강물조차 마시지 않고 버틴 것이니. 설아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소매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은밀히 숨겨둔 작은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지워졌을지라도 영혼에 새겨진 지조와 사랑의 본능은 전생과 똑같은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득주는 이제 곧 혼례의 잔을 나눌 것이니 그리 슬픈 표정 짓지 마라. 그 선비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잊어버리고. 설아는 싸늘한 표정으로 차갑게 말합니다. 대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했습니다. 대감께서는 과연 죽어서 무엇을 남기실지 궁금하군요. 분노한 조득주가 설아의 뺨을 내려치려는 찰나 별채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윤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세는 장군과도 같았습니다. 그 손을 치워라! 병력을 치는 듯한 외침에 조득주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만 했던 사내의 윤이 서 있었습니다. 윤은 설아를 바라보며 부인, 아니 설아야, 내가 왔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부인이라는 생소한 호칭에 설아의 심장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 순간 설아의 머릿속에도 흑백의 잔상들을 번쩍입니다.
갓을 쓴 사내가 자신에게 꽃신을 신겨주던 장면,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차가운 감촉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선비님, 당신은 대체 어째서 제 심장이 당신의 목소리에 이토록 무너지는 것입니까? 조득주가 수하들을 부르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윤이 전생의 무예를 기억해낸 듯 신속하게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깔끝이 조득주의 목을 겨누고 있는 긴박한 대치 상황. 조득주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기시감이 서린다. 윤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수십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먼 옛날에 파멸시켰던 사내의 혼을 본 듯하다. 조득주는 덜덜 떨며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일개 선비의 몸으로 어찌 이런 기기를 뽑는단 말이냐? 윤은 낮고 사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놈이 망각의 강으로 밀어넣었던 원혼이자 네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인연의 주인이다. 네 놈이 아무리 생을 바꾸어 방해하려 해도 하늘이 맺어준 붉은 실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윤의 목소리가 설아의 귓가를 울리자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해일이 일었습니다. 붉은 실, 망각의 강? 생소해야 할 단어들이 마치 어제 들은 이야기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터질 듯한 통증 끝에 마침내 지워졌던 전생의 기억들이 색을 입으며 되살아났습니다. 홀렛날의 웃음, 칼바람 아래에서의 이별, 그리고 저승의 문턱에서 자신을 밀어내며 살아서 나를 기다려달라 꾸말하던 윤의 마지막 얼굴. 설아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서방님 맞으시죠? 저를 지키려 그 차가운 강물도 마다하고 돌아오신 나의 정인이 맞으시죠? 설아의 외침에 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알아본다던 그 기적 같은 일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나눌 새도 없이 밖에서 수십 명의 관군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포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득주는 비열하게 웃으며 기억이 돌아왔다고? 그래봐야 너희는 여기서 죽은 목숨이다. 어서 저놈을 쳐라! 반역자를 사살하라! 윤은 조득주를 밀쳐내고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생에서는 놓쳐버렸던 그 손. 윤은 설아의 손을 꼭 잡고 별채의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화살과 관군의 추격을 피해 그들이 향한 곳은 전생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했던 벼랑 끝이었습니다.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다시 태어나 다시 만났건만 세상은 또다시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의 품에는 전생의 무예가 깃들어 있었고 설아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윤은 설아야, 무서우냐? 설아는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 망각의 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지옥이라도 걷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막다른 길은 다시 전생의 그 장소로 이어졌습니다. 휘몰아치는 강바람은 수백 년 전 그날처럼 차가웠으나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조득주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조득주는 결국 여기로구다. 전생에서도 이곳에서 네 놈의 목을 베었지. 기억이 돌아왔다니 더 잘됐구나.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 손에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지켜보며 죽어라. 그러자 윤은 단호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조득주, 네 놈은 하늘의 이치를 어겼다. 욕망을 위해 인연을 짓밟고 권력을 위해 영혼을 팔았지. 하지만 보아라. 네가 그 자차는 칼날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관군들이 일제히 화살을 겨누고 조득주가 직접 칼을 뽑아 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설아를 품에 안고 조득주의 어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오히려
그의 칼을 빼앗아 역습에 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3배의 생을 건너오며 쌓인 한과 사랑이 빚어낸 초월적인 힘이었지요. 윤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조득주의 수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조득주는 뒷걸음질 치다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조득주는 비명을 지르며 무엇들 하느냐! 어서 화살을 쏴라! 저 괴물을 죽이란 말이다! 관군들의 시위가 당겨지는 찰나에 설아가 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죽음을 초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품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조득주의 비리가 적힌 서찰이었습니다. 조득주가 윤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의 원본이다. 설아는 보아라. 이 서찰에는 너의 탐욕과 거짓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네가 우리를 죽일 순 있어도 너의 죄악까지 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조득주가 당황하여 서찰을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발밑에 바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허공을 휘저으며 벼랑 아래 금은 강물속으로 추락합니다. 전생에서 그가 두 사람에게 저질렀던 악행이 비로소 제 주인에게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조득주는 사라졌으나 이미 쏘아진 화살들이 두 사람을 향해 빗발치듯 날라왔습니다. 윤은 설아를 꽉 껴안으며 그녀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윤은 설아의 귓가에 속삭이며 설아야, 이제 겁내지 마라. 이 강물은 더 이상 망각의 강이 아니다. 우리의 인연을 영원히 이어줄 약속의 강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벼랑 끝에 선 두 사람. 윤은 품 안에서 전생부터 간직해온 낡은 붉은 비단실을 꺼내 설아의 손목과 자신의 손목을 단단히 묶습니다. 빗발치는 화살 사이로 붉은 실로 묶인 두 연인은 한 몸이 된 듯 고요히 강물독으로 몸을 던집니다. 벼랑 아래 깊은 강물 속으로 두 사람이 사라진 뒤 수면 위에는 오직 그들을 묶었던 붉은 비단실만이 잔잔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조선이라는 이름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고 그날의 비극 또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미한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강물에 몸을 던진 연인이 다음 생에서는 부디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늘도 그 처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았던 것일까요? 현대의 분주한 서울 도심,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한 박물관의 전시실, 조선시대 여인의 장신구 특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홀린 듯 전시 케이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깔끔한 수트 차림의 남자. 그는 현대의 윤입니다. 전생의 기억 같은 건 추워도 남지 않은 평범한 건축가이지요. 하지만 그는 유독 한 유물 앞에서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백 년 전 강물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검게 변색된 붉은 비단실 조각이었습니다. 윤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끼며 이상하네. 왜 이 실 몽치를 보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지? 그때 그의 곁으로 한 여자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녀 역시 그 유물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서는 까닭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망각의 강은 그들의 기억을 모두 가져갔을지 모릅니다. 이름도 신분도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의 비명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처음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의 동공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것을요.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윤도 미소 지으며. 글쎄요, 이번 생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요. 두 사람의 손목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빛나는 붉은 실이 서로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머리가 지워낼 수 있어도 영혼에 새겨진 인연은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3번의 생을 건너오며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연은 기억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더 이상의 방해도 이별도 없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랑의 계절이 말이죠.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도 어쩌면 수천 년을 건너온 인연일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